제가 이제 뒤에 조금씩 그래프 좀 보여드릴 텐데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가 5% 이상의 고성장을 하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2010년이 좀 지나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3% 성장이 어려운 그런 이제 저성장 국가로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만 그랬느냐? 미국과 유럽이 이미 1970년대 이런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전환되는 이걸 겪었고요. 일본이 소위 1990년대 잃어버린 20년을 사실은 이것 때문에 겪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는 이제 겪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7% 이하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시기상의 문제이지 언젠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인으로 보면, 인간으로 보면 인간이 특정 나이가 되면 사춘기를 겪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사춘기다. 그래서 이거를 안 겪고 지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춘기 겪을 때 사춘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구나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이렇게 보면 ILO나 OECD 문헌을 보면 고속성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지고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서스테이블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게 그 국가들이 이러한 경제 발전에 있어서 사춘기를 겪기 위한 전략의 생산의 전환이었다. 우리도 비슷한 조건 노력이 필요하다.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인데요.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하향합니다. 다만 1980년대에 올리식도 있었고 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고 2007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어서 인간의 조금씩의 어젠다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우하향하고 있고 보시는 대로 옛날에 막 8% 9% 성장 가능했지만 이미 2014년에 3.3%였고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에서 이런 숫자를 보기는 어렵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제 구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것만 보면 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OECD 국가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왼쪽에서는 우리나라 보기가 되게 쉽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당연히 이미 다른 국가들은 저성장 속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쉬웠는데 이미 2014년을 보면 2014년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우리나라지만 이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힘들어질 겁니다. 이게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어떤 그 환경이고요. 또 하나 많이 지적하는 것은 인구 구조입니다. 인구 구조도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제가 자문할 때만 해도 너무 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인구 억제 전환 정책을 썼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두명 말고 둘만 낳아야 됩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여러 아들 한 번 없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적폐지가 있을 텐데 그런 국가인데 지금은 이제 출산 방지 정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애 하나 낳아서 키우면 얼마 좀 주겠다, 얼마면 키우겠다 이런 애걸복걸하는 이런 지금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1위 안 되는 제가 최근에 본 숫자는 0.84였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왜냐하면 다른 어떤 국가도 출산율 1위 밑으로 내려가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국가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오늘 다 명확해 드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 높은 출산율로 인해서 그다음에 또 높은 교육률로 인해서 굉장히 우수한 인력 자원을 풍부하게 공급받는 그런 프리미엄을 누려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프리미엄이 점점 없어지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일본도 국가도 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사람 귀한 줄 알고 사람 모시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되면 제가 뒤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직무 전문성의 어떤 상적 가치가 좀 성장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 보시면 빨간 막대는 15에서 64세 인구 비중인데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는 뭐냐 하면 14세 이하인 파란색 막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65세 이상인 연두색 막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미 2014년이 되면 15세 인구 비중을 65세 인구 비중이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980년에서 2013년까지 약 한 33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됐는데 아마 1980년대와 정반대 상황이 되는 데는 훨씬 더 짧은 아까 전에 우리 출산율 고령화 추세를 보면 아마 더 훨씬 더 빠르게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앞으로 우리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이미 뭐 연금이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뭐 세대 간 갈등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할 겁니다. 이것도 그 아까 전에 국가장 비교를 하면 아까하고 반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65세 이제 그 고령층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왼쪽에 있었는데 이미 이제 2013년이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밑에 바닥에 가서 붙었고요. 맨 위가 일본인데 지금 우리의 어떤 출산율, 저출산율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따라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통계청 추계를 보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부분은 빨라집니다. 고령화도 빨라지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출산율이 이렇게 빨리 낮아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통계청의 시계는 빨리 가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시계는. 그 다음에 많이들 얘기하시는 기술의 변화인데요. 예전에 보면 예전에도 기술 변화는 있었는데 점점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뒤에 간단하게 그래프로 보여드릴 텐데 예전에는 입직 시의 기술을 가지고 퇴직 시까지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간중간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 업데이트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겁니다. 약간 극단적인 예시인데 예를 들면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공대생이 있는데 이 공대생이 1학년 때 받은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이미 이 커리큘럼은 이제 현장에서 쓰지 않는 이미 낡은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기술혁명이냐 아니면 기존의 산업혁명에 가속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새로운 도전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들어온 기술 가지고 은퇴 시까지 갈 수 있었던 게 예전에 노동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계속 바뀌죠. 기술도 바뀌고 새로운 기술 기계 도입되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조금 유리했던 거는 우리는 초창기에 굉장히 이니셜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강한 국가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뭐 고등학교까지 들어봐도 굉장히 없고 또 대학 진학도 높고 그래서 초창기에 교육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인텐시브하게 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퇴 시까지 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체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노동시장과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노동시장으로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면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초창기에 그렇게 장시간 인텐시브한 그런 그 투자를 했을 때 계속해서 기술이 바뀌면 다시 새롭게 배우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평생 학습 아니면 재직자 교육 뭐 OJT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그 시스템에 대한 조금 뭐 개혁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용 형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외환위기 이전에 보면 대부분 다 직접 고용 정규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비정규직 활용이 늘어났고 그 비중이 점점 증가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플랫폼,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고용 형태 자체가 상당히 바뀌는 그리고 이 근로자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 더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 최근에 이제 뭐 전국민 고용법인 얘기도 나왔지만 그래서 이 고용 형태를 우리가 이 어떤 그 추세 전환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좀 더 현실적인 대응은 임원들을 위한 보호기제 뭐 전국민 고용법이 가장 대표적이 되겠지만 그런 보호기제를 조금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위 얘기하는 비정규직 다층구조 계단인데요, 스텝인데요. 보시다시피 예전에 보면 파견 용역 그 계약직에서 시작해서 그 이후에 파견 용역의 정규직 그리고 원청기관의 정규직, 비계약직, 원청기관의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 뭐 소위 비정규직 정규직 그 스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호텔업 같은 경우에 가장 전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일단 그 파견 용역의 직원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전환을 계속 하는 방식으로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많았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내하청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괜찮을 직원을 원청에 또 소개하면 원청에서 또 뽑아서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다리들이 점점 끊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이 시장에
어느 스텝으로 들어가는지가 거의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발을 잘못 들어놓으면 이게 자기 인생을 좌우하다 보니까 쉽게 발을 못 들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타나는 계속해서 노동시장 입지시가 늦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다리를 트랩이 아니라 어떤 그 스텝으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노동시장 일찍 입식할 수도 있고 중간에 기회도 열릴 수 있는데 우리의 노동시장이 조금 그 경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 사다리를 놔줘야 된다. 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는 르팡의 스나일의 1999년도 HR 아키텍처입니다. 이분들이 뭐 제가 뒤에 이제 또 다른 뭐 비슷한 주제 그 자료도 가져왔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서 이제 인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높느냐 낮냐, 그다음에 그 독특성이 뭐 높냐 낮냐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인적 자본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인적 자본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인적 자본의 다양성에 따라서 인사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이 르팡 스네일이 99년에 주장했던 이 HR 아키텍처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게 저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인적 자본 가치가 높고 독특성이 높은 경우는 우리식으로 하면 정규직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적 개발을 하고 조직 중심의 인사 관리를 하고 헌신형 인사 관리를 한다. 그 반대는 인적 자본 가치도 낮고 독특성도 낮은 우리식으로 하면 비정규직이고, 여기는 이제 주로 외주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거래형의 그 방이 이루어지고 또 복종형 인사 관리를 한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전략적 제휴라든가 용역 계약 방식 이런 식으로 인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어떤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에 또 적합한 인사 관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거를 조금 저는 우리나라 정규직 비정규직 특히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공공 부분 중심으로 이 정규직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제 나름대로 이걸 적용을 해보면 정규 직무와 비정규 직무가 있고 그다음에 정규 인력과 비정규 인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정규 직무를 정규직이 하면 상관이 없고요. 비정규 직무를 비정규직이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적절한 인사 관리라고 본 거고요. 반대로 그렇지만 만약에 비정규 직무인데 정규 인력한테 이걸 맡기면 이건 과소한 인력 관리가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정규 직무인데 비정규 인력한테 이걸 맡기면 이건 과도한 업무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소한 인력 관리나 과도한 업무 부여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인사 관리를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방식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어떤 인력 양성 활용을 저는 이제 한 줄평으로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인력 양성은 풍부하게 잘하고 있으나 활용은 굉장히 빈약하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입직 시기가 서구보다 2, 3년 늦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아시죠. 뭐 대학교도 4학년 졸업 못하고 5학년, 6학년 또 취준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또 근데 반대로 노동시장 퇴직 시기는 빠릅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엔지니어에 비해서 한 5년에서 10년 빨리 퇴직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래 가르쳐서 빨리 내보내는 방식이라 인적 자본의 손실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OECD 자영업자 평균이 한 11% 되는데 우리가 그 두 배보다 높은 22% 지금 아마 3% 4% 정도 될 텐데, 그래서 이미 포화되어 있는 자영업 시장에 또 뛰어드는 겁니다. 뭐 어쨌든 퇴직금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는 이제 우리가 직무관이 사람에 따른 그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채용 단계부터 우리는 직무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높은 일반적 지식을 가진 인재를 뽑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양성해서 활용하는 방식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 대기업들이 과거의 공채에서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좀 변화하는 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의 인력 순환 방식도 소순환 방식이 아니라 대순환 방식. 그래서 생산 관리하다가 또 뭐 인사 관리도 하고 또 법무 핀도 가고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 분야 내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인사로 들어오면 뭐 교육 훈련 그 내에서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좀 더 넓게 도는 그러한 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급에서의 직무 관리는 직무의 내용과 가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역할급에서는 이 직무 플러스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직무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역할은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보다는 조금 더 비공식적 역할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직에서 어떤 내 직장 상사를 누구로 만나냐에 따라서 그 직장 상사가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그 개인에 따른 그 어떤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뭐 좋게 얘기하면 유연한 방식, 조금 나쁘게 하는 주먹구구식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속 연수가 증가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전문적 역량은 관리 역량은 증가하는데 전문적 역량이 뭐 퇴화하거나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자회사도 만들어지고 조직도 많이 커지면서 관리 역량을 필요로 하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관리 역량이 늘어나는 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분사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조직도 굉장히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 역량을 필요할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관리 역량만 쓰고 젊은이에 쓰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전문 역량 써야 되는데 그런 자리 이제 관리 역량 더 이상 필요한 자리는 없는데 전문 역량이 없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뒤에 또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직무급 할 때 우리가 뭐 임금 수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직무급은 어떻게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냐라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유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우리의 지금의 인구 구조 변화, 산업 변화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보다 지금도 변화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전문적 역량이 앞으로 노동시장에 중요해질 수 있다. 그러면 개인도 기업도 이 전문적 역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지속 가능 고용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2013년에 정년 60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때 임금체계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또 아시다시피 제대로 좀 이게 준비가 덜 되는 바람에 임금 피크제 정도로 끝났는데 뭐 저는 임금 피크제는 조금 처음부터 임시 방편적인 방식이라고 조금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몇몇 서구 학자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몇 가지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특정 나이부터 임금을 깎느냐? 왜 일괄적으로 삭감하느냐? 생산성 높이는 방법 없나? 우리나라 임금체계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덜 하셔서 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언론에 인터뷰할 때 이게 20대부터 해야 되는 숙제를 50대 중반에서 한 번 하려니까 발생하는 무리한 상황이다. 20대 중반부터 나눠서 해야 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영국이 법적 정년을 폐지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고령자 차별의 문제도 있었지만 왜 그러면 이게 가능했겠느냐? 여기는 에이지 프리 HR이라고 합니다. 20대는 20대에 맞는 직무를 주고 임금을 그대로 주면 되는 거고요. 70대는 70대에 맞는 직무를 맡기고 그것에 맞는 임금을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일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누구라도 좀 와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중고령자 상관없다. 그래서 60에서 65, 67 지금 이제 70세까지 간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숙련에 투자를 많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한 게 좀 아까우니까 조금 더 늦게까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연 임금은 수표 임금 방식이다. 근데 지금은 현찰 임금 방식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생산성과 임금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뭐 아직은 청년 문제도 실업 문제도 남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다 아시다시피 2033년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고 이미 62세입니다. 근데 법적 정년은 60세이죠. 그래서 지금은 2년 그리고 2033년이 되면 5년에 소득 크레파스, 제도적 크레바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도 이 크레바스를 해결하지 않는 국가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67세 뭐 이렇게 가면서 나온 게 신입사원은 미래인데 지장 상사다 이런 뭐 농담 같은 진담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60세 넘어서 일하려면 고령자가 반드시 내 직장 상사가 된다는 등식이 성립되기는 어렵거든요. 그 얘기는 밑에 있는 직원은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그 밑에서 일해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한 거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임금 관리뿐만 아니라 직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조금 어두운 측면은 현직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쌓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하고 나면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치킨집이나 수유로 가는. 그럼 굉장히 인적 그 자본 쌓은 것에 손실이 크거든요. 뭐 긍정적인 사례도 하나 봤습니다. 이분이 금융권 부장으로 퇴직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퇴직하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전문대 가서 자동차학과에 가서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전문 보험 산정하려면 금융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서 이분이 또 굉장히 고액의 그 인걸 받은 또 전문 보험 산정일을 또 이렇게 또 활약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선 산업의 협력업체들을 보면 예전에는 그 맡겨진 용접만 잘하면 됐는데 지금은 ERP나 MES 같은 게 도입이 돼서 전자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자도면을 보고 그것이 작업장에서 현재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 작업에 들어가서 이 제대로 된 공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전체 작업의 공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중고령자는 전자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좀 능력을 길러드려야 되고 또 이제 새로 들어오는 근로자들한테는 전체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좀 교육 등이 또 필요합니다. 그다음 뭐 4차 산업혁명하면서 드론 조종 기술 얘기하는데 드론 띄우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예를 들면 토목 설계 같은 거 할 때 사람이 가서 보기 힘든 사각지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드론으로 띄워서 촬영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면 같은 거 이제 그리고 이런 이제 조금 직무 좀 그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 인적 자본 관리 이슈인데요. 뭐 다들 올해 이제 뭐 하도 많이 들었던 MZ 세대입니다. MZ 세대는 굉장히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미 최근이 아니라 이제 올 초였지만 IT 기업 중심으로 해서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사무기술직들이 별도의 노조를 구성하는 그러한 조직과 추세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복수노조는 이미 2011년부터 가능했지만 이게 이제 10년이 지난 상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MZ 세대의 어떤 인식에 좀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수동적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었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우리가 뭘 바꾸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의 변환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노사 양축이 이중 구조이지만 저는 앞으로는 이게 노사 MZ 세대라고 하는 삼중 구조 노사 관계가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뒤에 제가 말씀드릴 직무주의와 속인주의가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 것인지 그다음에 연공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로 나갈 것인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완전히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던 건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오면서 많이 달라지지만 시간 개념이 달라진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뭐냐면 농경 사회에서는 농사는 1년 단위 듣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 망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관리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해지면 나가서 해지면 들어오는 방식으로 하는데 산업 사회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시간 관리를 일정 관리를 시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9 to 6를 얘기하죠.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많이 벗어나는 여러 가지 근무 제도들이 나오면서 좀 예전보다는 덜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일정 관리를 시간 단위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산업사회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숙된 시장, 머처마켓 같은 경우는 호흡이 굉장히 길어서 여기에서는 경험도 중요하고 따라서 연공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근데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사진이 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1, 2개월, 뭐 심한 거는 뭐 며칠 단위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3개월이면 장기 프로젝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경쟁사보다 더 빨리 신상품을 출시하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메이크 방식에서 바이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육성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의 인사팀의 가장 큰 미션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발주된 프로젝트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인력들을 빨리 데려오는 게 자기들의 가장 큰 미션이랍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내부 인재 육성하는 뭐 이것이 시간도 없고 가치도 없어지는 거고요. 외부에서 그런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신 분들을 빨리 데려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관리의 핵심이 교육훈련 전환 배치가 아니고 채용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인풋보다는 아웃풋 중심, 그다음에 기본급보다는 성과급 방식 임금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제 전망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또 MZ 세대의 핵심적인 가치관과도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속 성장에서 지속 가능성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가 그 이후에 우리의 중장기적인 경제나 경영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97년 외환위기 때도 봤고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크게 겪었고 2007년은 우리가 조금 덜 겪긴 했지만 그때도 일부 나타난 부분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포용적 성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보면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통해서 사회적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게 사회적인 숙제이고요. 기업의 경영의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하고 있는 기술, 뭐 이런 노동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적합한 일하는 방식을 좀 모색을 해서 그를 작업장에 적착시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아까 초창기에 조금 시간이 조금 넘어가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일 겁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19세기 말에는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몇몇 숙련된 장인들이 소위 크래프트 프로덕션을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분들의 손끝 숙련을 가지고 그분들이 몇 명이 결합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품질은 높고 그랬지만 문제는 뭐였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일반 대중이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게 뭘로 바뀌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20세기 초반이 들어오면서 테일러리즘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포디즘이 들어오면서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일반 대중도 자동차를 탈 수 있다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타났던 비용에 해야 됐던 지불은 해야 됐던 비용은 뭐냐 하면 이게 매스 프로덕션이다 보니까 같은 거를 이렇게 대량으로 만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포드의 그 T 모형 이런 거를 이제 타야 됐던 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바꿨던 게임 체인저가 일본의 린 프로덕션 시스템입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린 프로덕션 시스템은 두 가지의 부분을 다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장인 생산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비용이 높은 부분을 줄이면서 매스 프로덕션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직성에서 훨씬 더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값이 싸지만 다양하고 질이 좋은 그런 상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거의 80년대 거기 독일과 일본 차들이 들어가면서 미국 시장을 왜냐하면 그 전까지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는 몇 년 타다가 계속해서 고치면서 타야 되는 그런 걸로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고치지 않아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시장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이 미국의 퀄리티 매니지먼트에 강한 충격을 줘서 미국도 그 뒤에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이제 보면 테일러리즘은 뭐냐 하면 가장 그 업무를 하는 방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관리자다. 그래서 관리자가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구상을 하고 그 구상에 따라서 정확하게 노동자는 실행만 하면 된다. 그래서 구상과 실행이 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지식 노동자가 나오면서 그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관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문헌에 많이 나타나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이제는 관리자가 지시하는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자 역할은 근로자에게 고민을 제시하고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코치의 역할이 좀 중요해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적 자본의 비이질성인데요. 뭐 많이 아시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게리 베커의 가장 큰 공헌은 인적 자본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하나의 조직에서 크게 포괄하는 방식이 있고, 근데 만약에 인사관리 그릇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제 분산화 외주화를 통해서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데, 뭐 저는 이제 외환위기에 나타났던 많은 외주화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직무가 더 분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직무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 IT 개발자 같은 경우는 다른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세대별로도 굉장히 인사관리나 임금관리에 대해서 원하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분사했는데 뭐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LG 화학은 아시다시피 이제 화학 분야는 굉장히
이렇게 그 컨서버티브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LG 솔루션 이런 데는 신사업 분야고 여기 이제 개발자나 이런 젊은 인력들은 그 고리타분한 인사 관리 못 받겠다, 우리 독립시켜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사 관리에 제가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는 하나는 효율성이고 하나는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약육강시 시대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효율성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만 추구하면 수정자본주의가 왜 나타났냐면 자본주의의 한쪽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자본주의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경영하려면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많이 얘기하는 윤리 경영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들 삶의 질, 작업장 민주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최근에 ESG까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윤 추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건전하게 장기적인 어떤 걸 운영을 할 때 이게 오히려 기업이 건강하게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이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인사 관리에서 임금 관리에서 특히 중요한 게 두 가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평가제도가 공정했으면 좋겠다. 평가제도가 공정해서 그 평가제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임금을 차등하면 나는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공정하지 못한 평가제도를 가지고 임금 차등하면 그거는 불공정하다 이런 인식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직무 관리에 있어서 이게 직무에 따라서 임금을 준다 그러면 내가 그 직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조직이 그러냐? 나는 조직에서 그냥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에 따라서 네가 한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임금을 주면 그럼 내가 더 높은 임금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는 나한테 선택권을 달라. 그래서 한 IT 기업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제도를 했더니 또 오히려 이제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또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그다음 아까 전에 제가 일본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일본을 조금 관찰하면서 최근에 느낀 건 사실은 일본이 고속 성장을 한 데는 아까 말씀드린 인프로덕션도 있지만 그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강한 헌신감이 있거든요. 뭐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현황이 죽으라 그러면 죽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현재 일본 3만 불, 4만 불까지 갔을 과정에서는 정말 고속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걸 넘어서는 과정에서는 저는 약간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상당 부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직도 알 수 없고 국가도 알 수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구가 개인의 창의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했던 게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어디까지는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개인 창의성에 기반한 혁신지향적인 조직 문화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그 판교를 보면 우리는 그 실리콘밸리 성과 문화를 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또 거기 젊은 꼰대들이 있어서 조직 문화는 또 만만치 않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공정한 무엇이 공정하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올림픽 몇 달 지났지만 보면서 이제 조금 생각한 건데 이게 이제 직업병인데 올림픽 보면서 대한민국 뭐 이렇게 금메달 따라 응원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보면서 여기서의 공정성은 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17세 누구를 말씀하는지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쏘던 23세 많은 40세가 쏘던 여기 그 양궁에서는 그냥 9점을 맞추면 9점일 뿐 거죠. 거기에 23년이라고 한 세월 여기서 조직생활 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조직 내에서 23년은 사실은 이렇게 까마득히 올려다봐서 끝도 안 보이는 사실 차이인데 그 23년 차이는 여기서는 아무런 0.1점의 역할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공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게임이다. 그리고 우리가 양궁팀이 강한 건 짬밥 순이 아니라 실력 순을 뽑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이제 많이 알려진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MZ세대 그래서 MZ세대는 연공성에 대한 그 좀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론 인터뷰 하실 때 보면 예를 들면 뭐 5년 차, 10년 차를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하는 비슷한 일을 하는 나랑 비슷한 성과를 내는 어떤 사람은 얼마를 받는데 나는 얼마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차 이런 개념에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연공지수가 가능했던 것은 연공지수를 받아들이는 저는 근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앞으로 MZ세대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면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런 걸 수용을 못할까를 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논리를 좀 생각해 본 건데 예전에 보면은 이제 7형제, 8형제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뭐 운동화 하나, 티셔츠 하나도 물려받으려면 뭐 15년씩 걸려요. 그래야 내게 되는 게 이제 있어서
기업에서도 가보니까 야 네가 지금 열심히 잘해서 임금 주고 싶은데 우리가 시간이 필요해서 한 15년 기다리면 그게 늦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용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 아니면 둘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상황에서는 뭘 주는데 이게 한 15년 돼야 늦게 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면 주는 거고 아니면 아는 거지. 네 건데 15년 있다 받으라는 얘기는 여기는 안 준다는 얘기보다 더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용성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사관리도 조금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 때문에 두 장만 하고 뒤에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그냥 저기 문서로 대신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다른 문서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라. 요거는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뭐 직무급 뭐 직무주의 얘기하지만 그거는 직무주의와 속인주의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인주의는 우리가 과거 고성장 시대에 근로자 생활 안정이나 기업의 급격한 성장 때 메리트가 있었고요. 직무 중심은 저성장 시대에 전문 역량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필요한 제도이고 또 공정성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우리가 특정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우리와 일본은 과거에 속인주의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적인 부분이 비슷하니까 일본은 그걸 결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할급 같은 걸 한 거고요. 우리도 요즘에 직무를 왜 강조하느냐? 우리가 과거에 너무 속임만 봤다. 그래서 직무주의의 장점도 좀 흡사하자는 거고 1980년대 미국 문헌을 보면 미국이 그전에 이제 굉장히 경직적인 직무주의를 갔었는데 80년대가 되면 경영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직적인 직무주의 가지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서 어떤 주장들이 나오게 되냐면 야, 우리 개인이나 조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저명한 인사관리 학자들 주장이 나오면서 미국의 직무 중심에서 속인적인 습성을 많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무주의와 속인주의를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그것을 결합하는 방식은 다 다르다. 미국이 다르고 영국이 다르고 일본이 다르고 그랬듯이 우리도 달란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해법을 찾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뭐 최근에 많이 나온 두 단어입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워크플레이스 이노베이션인데요. 아까 기술 변화 말씀을 드렸고 과거의 기술 변화의 큰 특징은 숙련 편의적 혹은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였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기술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고숙련자, 고임금자한테는 유리하게 되는데 특히 저숙련자한테는 탈숙련이 일어나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러한 방식의 기술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얘기하고 있는 AI 중심의 기술 변화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냐면 AI가 만약에 인간이 부족한 어떤 지식을 보조해주면서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면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만약에 도와준다면 그러면 과거랑 다를 수 있고요. 어떻게 되면 더 나쁘거나 똑같거나 나쁠 수 있냐면 AI가 모든 일을 다 그러니까 과거의 관리자 역할을 대신해서 모든 업무를 다 짜놓고 인간은 그것만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더 탈승려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작업자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술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러면 작업을 조직하는 방식. 그래서 서구 문헌에 보면 항상 나오는 게 work organization 혹은 work reorganization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모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그 work organization 혹은 reorganization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오늘 드린 말씀의 전반적인 취지이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동안 이런 숙제를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늘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또 새로운 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잠깐 섹션 소개만 잠깐 드리고 저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지역산업 HRD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나동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한국인사관리학회에서 공공 HR 섹션이 이제 만들어져서 올해도 추계해서 벌써 이제 두 번째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앞으로 내년에도 이제 쭉 이 공공 HR 섹션이 이제 운영이 될 텐데 앞으로 이제 많은 관심들 좀 부탁드리고 오늘은 총 이제 인자위에서 둘, 그다음에 연구자 두 분 해서 총 4개의 연구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앞으로도 이 공공 HR 그다음에 지역 산업 거버넌스 관련된 연구들 많이 하셔가지고
본 섹션에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좌장은 저희 또 직업능력연구원의 우리 고용능력 자격연구본부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유기락 박사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고 발표는 총 4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아무쪼록 좋은 섹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